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원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아내에게 우울증이라고 말했다의 저자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자면 저는 2000년부터 이제 언론계 시작을 해서 신문사도 있다가 방송사도 있다가 지금 MBC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MBN 다닐 때 윤범기 기자랑 같은 팀에서 일을 해서 알게 됐고요. 제가 작년 초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중등도, 그러니까 병명이 F3둘 하나인데, 그러니까 경증에서 중증 가기 전에 있는 중간 단계 중등도 우울증 제가 진단을 받고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그 과정을 이제 책으로 써낸 거고, 작년 말에 치료는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은 이제 병원은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일단 제가 여기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를 안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의학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좀 우울증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있는데 이제 진짜 알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에 치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좀 효과를 봤던 치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히 이거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심리나 또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일단은 우울증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근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등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호르몬들이 뇌에 되게 부족하다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면, 일단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슬픔보다는 무기력함이 되게 많고요. 지속적인 우울감이 있고, 이게 좀 심각해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 저는 이제 실행까지는 아니었고 생각 단계 정도까지 갔을 때 제가 병원을 가게 된 상황이었고요. 이 우울증 주요 증상이, 이거는 이제 대한신경정신과 학회라든지 의사들이 보통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증상들이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면 하루에 대부분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이 있고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일단 떨어지고, 체중 감소 혹은 증가, 식욕 감소 증가, 불면, 과다수면, 그다음에 안절부절하거나 피로하거나 이 무가치감, 죄책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끼고요.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도 감소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거에 대한 생각 혹은 또 계획을 옮기는데, 이제 의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1, 2번 중에 하나는 반드시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증상 합쳐서 5가지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충 한번 보세요. 혹시 나도 저런 게 있는지. 물론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번쯤 병원에 가봐야 될 신호들이구나라고 좀 인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거는 제가 출처 표시를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 블로그에서 따온 이미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출처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울증은 왜 생기는가?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유전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 심리학적 요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것 한 가지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 증상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크게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상담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뭐 인지 왜곡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크게 딱 두 가지로 말해서 약을 쓰는 치료가 있고 약을 쓰지 않는 치료가 있고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불안제가 있고 항우울제 크게 두 가지를 써요. 항불안제는 약효가 되게 빨라요. 약 먹으면 보통 한 30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항불안제가 꼭 정신과에서만 쓰는 물질은 아니에요. 항우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내과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약물이 우리가 다른 병으로 가도 그런 약물들이 한두 개는 분명히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만 이 약물을 쓰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불안과 같은 자극에 뇌가 막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에 작용을 해서 일단 진정 작용을 시켜주는 게 항불안제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많은 종류를 설명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이 이제 항우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는 항불안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최소 2주 정도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고 했을 때 그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항우울제 역할은 뭐냐면 이 행복 호르몬을 수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균형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어떻게 채워주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 항우울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크게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SSRI라는 게 있고 SNRI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 SSRI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말 되게 복잡하죠. 한마디로 그 아까 앞에 있었던 세로토닌 있죠. 세로토닌을 어떻게 하든 뇌에 좀 많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고요. 이 SNRI라는 건 뭐냐면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등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뇌에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좀 어렵죠? 네. 이 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뇌는 한마디로 보면 이 엄청나게 많은 전선 다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선 하나하나가 신경세포인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전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자면 전선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전선 두 개를 붙여갖고 까만 테이프 막 붙이잖아요. 근데 뇌의 신경세포들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시냅스라고 불리는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면 얘도 시냅스고 얘도 시냅스예요. 그러면 이 주위에 이제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행복 호르몬들이 이런 데로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적 신호가 와요. 전기적 신호가 와서 야, 너 여기로 가. 그러면 여기서 그 신호를 받은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반대편에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지면 반대쪽에서 포수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뭘 던지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던져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딱딱 붙어요. 붙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되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되게 안정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집으로 가요. 이 행복 호르몬들이.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보면 이 숫자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적으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까요? 숫자를 늘려야겠죠. 늘리든지 아니면 얘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늦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계속 오랫동안 붙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럼 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이 수용체의 어떤 민감성이나 그거를 변화시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의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항불안제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항우울제는 어쨌든 이
얘네가 이렇게 잘 놀러 왔다가 가는 거를 조금 느리게 그러니까 여기 좀 늦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우울제예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는 되게 뭐랄까 소위 말하는 우울증이 생기는 어떤 기본적인 원인,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이렇게 대충 그렇게 넘어갔던 거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약을 먹으면 일단 편안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약물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못해요. 약물이 하는 역할은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완화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데까지 얘네 약물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내가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상담이라는 부분이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들어가냐면 일단은 신체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나 이런 걸 일단 완화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 부분을 이제 상담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요즘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 뇌의 어떤 호르몬 균형을 파괴시키고 결국 그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병으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약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인데 그 나머지 역할은 이 스트레스를 다루고 특히 스트레스를 다루는 부분 중에 우리의 생각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어차피 뭐 화가 나는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떠오를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럼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좀 못 견뎌 하세요? 네, 더러운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럽다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네, 못 견뎌서.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네. 같이 살아보니까 제가 좀 남들보다 조금 많이 청결하게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청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준을 가지신 분하고 만나니까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면서 이제는 네 그런 이제 카오스적인 상황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더러워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더러워도 못 견디는 상황이 놓이면 저는 이제는 이거를 제가 감당을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더러운 걸 못 견디는 게 같이 사시는 남편분이신가 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남편이 어떻게 상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되게 이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어지르는 능력이 그러니까 어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하신 건데 이게 그 어질렀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예를 들어 책을 보면 책을 보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스타일. 안 어지르는 스타일. 왜냐면 그때 치우면 크게 치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일을 먹었으면 바로 설거지를 당연히 하고 뭐 그러니까 항상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불도 저는 자고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를 정리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남편분 안 그렇단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남편분이 책을 읽었어요. 그죠? 책을 읽었는데 이제 식탁 위에 탁 얹어놨어요. 네. 그럼 저는 그거 그쵸. 열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박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는 이 책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제 책이 이렇게 있어요. 책을 읽었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식탁 위에 책이 이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박 선생님은 책이 지금 이렇게 남편이 책을 읽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사건 때문에 본인은 조금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앵글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남편분 이렇게 해놨어요. 남편분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괜찮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여기 이 문장을 보면 사건이 감정을 유발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상 위에 책이 뒤집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와이프는 이거를 열이 받는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열받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남편분은 별로 그런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럼 예를 들자면 사건이 감정을 유발한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두 분이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안 올라올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 책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금요일 저녁 9시예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저녁 9시인데 항상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전화가 딱 왔어요. 자, 이렇게 딱 핸드폰에 이런 내 상사가 전화번호 딱 떴어. 딱 어떤 느낌이 딱 와요. 일단 보는 순간 불쾌하죠. 불쾌하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 선생님 내일 좀 근무 일이 많아서 우리 내일 저기 주말 근무해야 되겠는데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 그럼 기분이 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더 안 좋아지죠. 그죠? 다음 상황 한번 볼게요. 똑같은 금요일 저녁 9시예요. 이제 BTS 멤버 같은 정말 나를 항상 총애하는 상사가 금요일 저녁 9시에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번호 딱 떴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죠. 일단 좋죠. 그리고 이제 상사가 저기 나림 씨 내일 우리 일도 많아서 그런데 주말에 근무 좀 합시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어때요, 느낌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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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상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감정이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왜 이렇게 감정이 다른지에 대한 걸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건이 감정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상사가 전화를 딱 했어요. 나 짜증이 났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사가 전화를 딱 했을 때 짜증이 딱 나는 이유는 뭐냐면 상사가 전화를 딱 하는 순간 짜증이 났다고 그랬죠. 왜 짜증이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슷한데 저도 직장생활을 17년 했는데 한 6년, 7년 되게 직장생활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주말에 아니 왜 주말에 회사를 못 나오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나고 나와서 회사를 너무 다니고 싶었고 더 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가 재미없다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회사가 옛날만큼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일이 내 스스로 재밌었는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상사가 날 전화한 건 그 전에 기조가 난 상사랑 사이가 우선 안 좋았고 불쾌한 과거의 히스토리들이 갑자기 그 전화를 받으면서 확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사가 전화를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상사가 전화를 했던 사건이 나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상사와 얽혀있던 여러 가지 과거의 행각들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확 떠오르면서 이 새끼 왜 또 전화했지? 생각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 혹은 해석을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상사가 전화를 한 사건 자체가 짜증이 딱 나는 거야. 자동적으로. 반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왜 기분이 좋냐?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딱 전화한 순간 평상시에 이 사람과 얽혀있던 기분 좋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 스스로 뭔가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또 내일 또 이 양반이 또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나? 아니면 또 좋은 주말에 또 근무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인사고과도 좋게 받겠지. 이렇게 내가 해석을 부여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솔직히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럼 여기서 감정을 우리는 컨트롤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면 뭘 컨트롤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중간에 있는 그 생각과 해석,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는 사고 기록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기록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고라는 표현이 되게
액시던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감정일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꼭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평상시 살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면 한 번쯤 내가 그 어떤 사고 패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이 없으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으면 걱정이 없으면 준비를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저축도 안 하고 건강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10만큼 불안해야 되는데 30만큼 불안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불안과 걱정을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이 감정일기 사고 기록지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부터 약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따라오시면 굉장히 왜냐면 제가 우울증 치료하면서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갖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약간 일기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아까 날짜 시간 하고 요건 제 상황인데 자기만의 어떤 빡치는 상황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우울증 치료 때문에 2달 정도 회사를 쉬었거든요. 쉬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기 전날 저녁인데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거리고 너무 회사 가기 싫고 막 온몸이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그 다음에 뭐냐 이 감정을 잘게 쪼개는 걸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빡친다, 열받는다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자면 100으로 놨을 때 그 당시에 저의 느낌은 불안은 한 50 정도, 두려움 50, 걱정 40, 어색함 40, 불편함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처음에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이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를 다 찾았어요. 한 100개 정도 찾아갖고 읽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보면 두려운 거하고 비참한 거는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불편한 거하고 또 비참한 것도 느낌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이 쪼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불편한 상황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을 지금 내가 한번 쪼개보자 해서 이렇게 쪼개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이성적으로 짜내보면 제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오랜만에 회사를 가는데 뭔가 또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제가. 또 그리고 2달 쉬었으니까 예전처럼 업무를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회사 동료라도 가서 2달 만에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또 갔는데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내가 생각들 때문에 저런 감정이 생겼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밑에 깔려있는 근거를 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스스로 그냥 내가 이런 근거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쉬고 있는 동안 보니까 막 큰 사건 터져갖고 뉴스 특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떨 때는 막 뭐 글 한 줄 적으려고 해도 너무 막막한 거야. 근데 가서 이제 또 기사를 적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쉴 때 회사 동료 만난 적이 있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되게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고 또 어떨 때 회사 복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아까 그 감정 쪼갠 것처럼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이 법정 게임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앞에까지 예를 들자면 이 생각의 근거는 검사 측 주장이었어요. 검사 측 얘는 지금 이래서 지금 감정이 이래요. 그때 이제 변호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론. 이제 변호사 반론해요. 야, 너 쉴 때 별 사건 없이 조용히 넘어간 날도 있었어. 그 다음에 글쓰기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2, 3일 지나니까 좋아진 경우도 있었지 않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던 그 동료 원래 친한 사이 아니었어. 오랫동안 쉬다가 업무 복귀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변호사가 와서 이제 그 생각의 근거를
반론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이 변론을 갖고 처음 했던 생각에 대한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귀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사건이 터지는 건 아닐 거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고 또 동료들과 일을 하다 보면 뭐 어색한 분위기는 또 사라지고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 복귀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거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안 사고까지 내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감정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감정 재평가는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불안부터 이렇게 100 중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난 뒤에 다시 그 감정을 내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안이 한 50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감정,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니까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한 30 정도. 두려움도 좀 줄었고 걱정, 어색함, 불편함 대부분 다 줄었고 귀찮음은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다 줄어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걱정과 적정한 수준의 불안을 찾아주는 게 이 감정일기 사고 기록지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이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일기식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감정일기라는 걸 했는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꼭 그 우울증 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되게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예방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뭘까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이 뭘까요? 생각을 한번 정의 한번 해보세요. 생각. 나랑 관련된.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생각이 뭘까? 보통 생각은 크게 두 가지에 뭐냐면 어제 괜히 그거 어제 저기 상사랑 부딪혔는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 저기 저자 강연을 하라고 하는데 준비도 해야 되고 처음인데 사람들 많이 올까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현재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게 이야기인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명상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나를 인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방송하다 보면 생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생방송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재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했던 방송 다시 돌려보고 막 지금 현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것도 조금 있는데 어쨌든 현재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 이거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왜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나면 이렇게 잠을 잘못 잤을 뿐인데 내 일이나 내 생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돼야 정신적인 부분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일단 질의응답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좀 앉을게요.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증이나 그 부분은 제가 몰라요. 그 부분은 의사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명상 부분 아까 유지아 씨 질문하신 명상 부분은 저 다음 선생님한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영상 일기가 적는 것만큼 도움이 되느냐 제가 제 의사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적는 게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저 이제 안 적어도 대충 제 스스로 뭐 말로 좀 적응이 하면 정리가 되더라 하니까 그래도 적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적으면 뭐냐면 생각이 약간 고삐를 채워주는 느낌이 나요. 이게 적지 않으면 눈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아니면 혼자 생각하고 이러면 계속 막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술이나 뭐 도피 저는 이 부분이 나쁘다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저녁에 한두 잔 술 먹어서 해소가 되면 얼마나 그레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는 가끔씩은 도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회사를 계속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든데 저도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와요. 근데 계속 도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피가 나쁘다, 술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술 몇 잔 먹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저 그게 낫죠. 병원 가는 것보다. 그리고 회사 그만둬서 해결이 되면 회사 그만두면 돼요. 근데 또 다른 회사를 가면 또라이들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내가 도피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말씀하셨던 거 중에 저도 그 부분 이제 감정 일기 쓰다 보면 매몰되지 않을까. 매몰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감정 일기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내가 평상시에 조금 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나더라도 사람한테 크게 이상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까지 가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약물 치료도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약물 치료는 그 부정적인 거를 완화시켜 줄 뿐이지 이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지. 내가 현재 사고방식이나 그게 내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사시면 되지 왜 바꾸려고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게 힘들지 않았냐, 회사 이야기 힘들지 않았냐. 생각보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야기는 힘들었는데 회사 이야기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그 당시에 딱 진단 받았을 때 이게 10년짜리가 될지 1년짜리 의사는 대충 1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다리 부러지면 뭐 몇 달에 뼈가 붙는다는 게 있는데 이건 정신과적인 문제니까 내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몇 년씩 계속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회사를 못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딱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 이야기하면 소문 다 퍼지겠죠. 근데 그 퍼지고 그러니까 그거 안 퍼지게 하려고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아주 더 안 좋아져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는 것보다는 까놓고 이야기하고 도저히 안 되면 회사 관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생각이 더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고 근데 하지만 그 말씀은 되게 동감해요. 뭐냐면 휴가 내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하루 이틀 휴가를 낼 상황은 아니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가를 내려면 우리 뭐 진단서 끊어가야 되니까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냥 깐 거예요. 나 우울증 진단 받았다. 근데 물론 회사마다 특성이 조금 있겠지만 생각보다 까고 나면요 편안해져요. 사람들이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약간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성격 이상한 애들은 또 그거 갖고 되게 또 빈정거리거든요. 근데 뭐 빈정거려 이게 약간 그렇게 해요. 뭐 어떡할래요? 뭐 일단 난 내가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조금 괜찮아지는데 하지만 좀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탈진했을 때 있는 제도라도 좀 잘 할 수 있게 하는 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마음의 병이라든지 스트레스 사회가 더 점점 되고 있을 때는 진짜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하고 저도 기획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책 낼 때도 책을 낼지 말지도 고민했었고 두 번째는 낼 때 필명으로 할까 실명을 깔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근데 책을 낸다면 까고 내자. 그래서 이제 까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요. 네. 마무리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정신과 기록 남는 것 때문에 막 되게 가기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처음에 가면 물어봐요. 정신과 가면 보험으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물어봐요. 일반으로 한다는 건 보험공단에 기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일단 가서 정말 꺼림칙하면 일반으로 검사를 받아봐라. 검사 받으면 보통 그래도 한 7, 8만 들 거예요. 전 일반 하면 검사 받아놓고 난 뒤에 예를 들자면 당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가면 돼요, 병원에. 근데 예를 들자면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는 뭐 보험으로 하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정신과 가기 되게 힘들었는데 가고 나니까 가고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이 좀 꺼려지시면 처음에 가서 일반으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내 상태가 병원에만 기록이 남지 보험공단으로 가진 않지.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이제 좀 건강검진 받듯이 꼭 한번 가보는 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